새벽 5시 반, 한말수는 시장 입구 셔터를 올리다 멈춰섰다. 자물쇠가 달려 있어야 할 자리에 자물쇠가 없었고 셔터는 이미 반쯤 열려 있었으며 가게 안쪽에서 희미하게 형광등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평생 이 가게를 지켜오면서 단 한 번도 문을 열어둔 적 없는 그녀였기에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셔터를 천천히 끝까지 올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진열장 위에 놓아뒀던 서류 봉투가 보이지 않았고 책상 서랍은 반쯤 열린 채 안에 있던 도장통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으며 평소라면 가지런히 정리돼 있어야 할 등기권리증 파일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뭐야, 이게 대체 뭔 일이야? 말수는 무릎을 굽혀 파일을 집어들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파일을 펼쳐보니 등기권리증은 그대로 있었지만 함께 꽂아뒀던 재개발 관련 안내문과 구청에서 보낸 동의서 양식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낯선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이모,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가져갔어요. 곧 돌려드릴게요. 재훈. 말수는 그 메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게 안을 돌아봤다. CCTV 녹화등이 꺼져 있었다. 오전 9시 구청 사회복지과 민원실은 이미 대기 번호표를 뽑아둔 어르신들로 가득했다. 최진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계속해서 복도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아버지 최길수가 오늘 아침부터 이상하게 기침을 많이 했고 얼굴색 누렇게 뜬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오늘은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길수는 손을 휘저으며 괜찮다. 감기야 감기.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되라고 대답했고 그대로 시장 쪽으로 향했다. 진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다시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재개발 구역 관련 민원 목록이 떠 있었고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한말순 69세, 재개발 동의서 제출 완료, 제출자 박재훈 관계 외조카. 진호는 마우스 커서를 그 항목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멈췄다. 한말순, 지난주 간담회에서 만났던 그 상인회장 할머니였다. 시장 사람들 다 반대하는데 무슨 동의서야? 진호는 중얼거리며 클릭했지만 첨부된 파일은 열람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띄웠다. 같은 시각 한말순은 시장 골목을 걸으며 재훈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이모, 그 서류 말이에요. 제가 구청에 제출해야 할 게 있어서 급하게 가져간 거예요. 이모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새벽에 깨우기 그래서.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말순의 귓가에는 왠지 그 말들이 공허하게 울렸다. 재훈아, 그래도 그렇지. 사람 가게 문을 열어놓고 가면 어떡해. CC 꺼져 있던데. 그건 또 뭐냐?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지만 재훈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 그거요. CCTV 각도 조정하려고 제가 잠깐 껐던 건데 다시 켜는 걸 캤나 봐요. 죄송해요, 이모. 오늘 저녁에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대답했다. 통화를 끄는 말순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다. 뭔가 석연다. 재훈은 원래 그렇게 덤벙대는 아이가 아니었고 자물쇠를 열 정도로 급한 일이라면 전화라도 한 통 했어야 맞는 일이었다. 말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시장 입구 쪽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멀리서 최길수가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힘없어 보였다. 오후 2시 진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장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오전 내내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시장 구석 고물상 앞에 도착했을 때 길수는 손수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한 손으로 가슴을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버지. 진호가 달려가 길수의 어깨를 붙잡자 길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며 괜찮아, 그냥 좀 숨이 찼어 라고 말했지만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이게 괜찮아 보여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진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고 길수는 아니야. 진호야, 병원비가 얼만데? 라고 중얼거렸지만 진호는 그 말을 끊고 택시를 잡았다. 택시 안에서 길수는 축 늘어진 채 창밖을 바라봤고 진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쥔 채 괜찮아질 거예요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검사를 받은 뒤 의사는 진호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간 수치가 심각합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하고 가족 중에 공여 가능한 분이 있는지 검사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한말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원 앞을 지나쳤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 응급실 입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진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말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저 청년이 왜 저기 있을까? 그리고 왜 저렇게 무너진 것처럼 보일까?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병원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진호 씨, 말순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진호는 고개를 들었고 눈가가 붉게 충혈된 얼굴로 말순을 바라봤다. 회장님, 진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말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내 아버지가 누군데? 말순이 물었고 진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다. 최길수요. 시장에서 청소하시고 폐지 주우시는. 말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최길 4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그 사람. 비 오는 밤 낡은 우산 하나를 건네주고 사라진 그 사람. 그리고 그녀가 평생 지우지 못한 이름. 말수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진호는 고개를 들어 병실 쪽을 가리켰고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복도는 고요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말수는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손잡이를 잡지 못한 채 그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최길수의 모습이 보였다. 말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길수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말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진호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왜 회장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왜 저렇게 우실까? 그날 밤 한말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다. 새벽 4시쯤 진호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말수는 커피 잔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하고 나는 옛날에 그러니까. 말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진호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혹 진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공여 적합성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순과 진호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간호사는 서류를 건네며 덤덤하게 말했다. 최진호 씨, 적합도 수치가 직계 가족 수준으로 나왔고요. 한말순 씨도 직계 수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도는 고요해졌고 형광등 불빛만이 냉정하게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진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확인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다. 이 무슨 뜻이에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병원 복도에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한말순과 최진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밤새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둘은 각자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고 간호사가 건넨 검사 결과지는 진호의 무릎 위에 놓인 채 바람에 살짝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항상 내 엄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검사 결과는 대체 뭔가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봤고 그 눈빛에는 40년 동안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진호야.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난 내가 태어났을 때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때 내 사정이 너무 복잡했고 내 아버지도 나도 우리 둘 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거든. 그래서 말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다. 진호는 그 말을 듣는 동안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제 어머니라는 말씀이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 진호야, 정말 미안하다라고 속삭였다. 복도는 다시 침묵에 잠겼고 멀리서 병실 문 열리는 소리와 의료진들의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오전 10시 박재우는 구청 민원실 앞 복도에서 담당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봉투 안에는 한말순의 도장이 찍힌 재개발 동의서가 들어 있었다. 박재훈 씨, 들어오세요. 담당 직원이 부르자 재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이모 명의로 된 동의서 제출하러 왔습니다. 이모가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제가 대리로 처리하는 거예요. 재훈은 능숙하게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담당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며 끄덕였다. 도장도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있네요. 그런데 본인 확인 전화는 하셨나요? 직원이 물었고 재훈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다. 이모가 요즘 귀가 어두우셔서 전화 받기 힘들어 하세요. 대신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저는 이모 외족하고 연락처도 제 번호로 등록돼 있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지만 재훈이 건넨 명함과 서류를 보고는 알겠습니다.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도장을 찍었다. 재훈은 밖으로 나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1단계 완료. 이제 2단계 준비. 같은 시각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는 부회장 김명자가 한말순의 부재를 이상하게 여기며 전화를 걸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 아침 회의 있는 거 아시죠? 왜 안 오세요? 영자가 물었지만 말순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이상하네. 회장님이 회의를 빠지다니. 영자는 중얼거리며 전화를 끊었고 옆에 앉아있던 총무 이철수가 말했다. 어제 재훈이가 회장님 가게 앞에서 서류 봉투 들고 나오는 거 봤어요. 뭔가 급한 일 있나 봐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다. 재훈이가 요즘 그 친구 자주 보이던데 회장님이 재개발 반대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조카가 서류를 가져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철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그 생각했어요. 게다가 며칠 전에 구청에서 회장님 명의로 동의서 들어왔다는 소문도 들었거든요. 라고 말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회장님 가봐야겠어요. 라고 말했고 철수도 따라 일어났다. 오후 1시 말수는 병원 밖으로 나와 시장으로 향했다. 진호는 병실에 남아 아버지를 지키기로 했고 말수는 재훈을 직접 만나 따져 물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영자와 철수가 이미 와 있었고 셔터가 내려진 채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었다. 회장님,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가게 문도 안 열고 영자가 물었지만 말수는 대답 대신 셔터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봉투 안에는 은행 통장 사본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이모, 계약금 3천만 원 입금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등기 이전 후 바로 처리할게요. 재훈, 말수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손이 부르르 떨렸다. 뭐야, 이게 내가 언제 계약금을 받았다고. 말순이 중얼거리자 영자가 다가와 메모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님, 이거 재개발 계약금 아니에요? 회장님이 동의하신 거예요? 영자가 물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나는 동의한 적 없어. 도장도 서류도 내가 준 적 없다고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철수는 봉투를 뒤집어 보며 그런데 이 통장 사본 회장님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라고 말수는 그 통장을 보고는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그런 통장을 만든 적이 없었다. 말수는 즉시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이 통장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고 직원은 잠시 조회한 뒤 대답했다. 일주일 전에 개설됐네요. 신청자는 한말수님 본인으로 돼 있고 대리인은 박재훈 씨로 등록돼 있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대리인? 나는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요. 재훈이가 멋대로 만든 거라고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이자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하지만 여기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돼 있는데요. 라고 말했다. 말수는 그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고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었고 신분증 사본도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이건 위조야. 누가 내 도장을 훔쳐서.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직원은 죄송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정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여서요. 만약 문제가 있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답했다. 말수는 은행을 나와 다시 가게로 돌아왔고 영자와 철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재훈이가 내 도장을 훔쳐서 이런 짓을 한 거야. 통장도 만들고 서류도 위조하고. 말수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말순의 어깨를 붙잡으며 회장님,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해요. CCTV는 확인해 보셨어요? 라고 물었고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제 새벽에 재훈이가 녹화를 껐다고 했어. 그래서 기록이 없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시장 입구에는 어때요? 거기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라고 제안했고 말순의 눈이 반짝였다. 거기라면. 세 사람은 즉시 시장관리사무소로 향했다. 관리소장은 CCTV 녹화 파일을 검색해 주었고 사흘 전 새벽 4시경 영상에 박재훈이 한말순의 가게 셔터를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고 약 10분 뒤 다시 나왔을 때는 그 봉투가 더 두둑해 보였다. 이게 증거야. 이 자식이 내 가게에 몰래 들어와서 도장이랑 서류를 훔쳐간 거라고. 말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날 저녁 박재훈은 한말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 오늘 저녁에 뵙기로 했잖아요. 집에 계세요?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다정했지만 말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재훈아, 너 지금 당장 시장으로 와. 내가 할 말이 있어. 재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슨 일이세요? 이모 물었지만 말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1시간 뒤 재훈이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말순과 영자, 철수 그리고 몇몇 상인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이모,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모이셨어요? 재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지만 말순은 책상 위에 CCTV 영상 캡처 사진과 은행 서류를 던지며 말했다. 이게 뭐냐? 내가 내 가게에 몰래 들어가서 도장 훔쳐간 거 탔어. 그리고 이 통장은 또 뭐고? 내가 언제 너한테 대리인 권한 줬냐? 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이모, 오해세요. 제가 이모 건강 생각해서 대신 처리해드린 거예요. 재개발되면 이모도 보상금 받고 좋잖아요. 말했다. 하지만 말수는 한 발짝 다가서며 좋긴 뭐가 좋아? 너는 내 동의도 없이 서류 위조하고 계약금 받아먹고 나를 속인 거야. 이게 조카가 할 짓이냐? 소리쳤다. 재훈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말순을 바라보며 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모 혼자서 그 큰 상가 지키는 거 이제 무리예요. 나이도 있으시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했다. 말순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치매? 나한테 무슨 치매가 있어? 말순이 반박하자
재훈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여기 병원 진단서 있어요. 이모가 지난달에 검사 받으신 거. 말수는 그 서류를 보고 손이 떨렸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는 진단명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말수는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것도 위조야. 너 지금 미쳤구나. 말순이 소리쳤지만 재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모, 진정하세요. 이모가 이렇게 흥분하시는 것도 증상 중 하나예요. 제가 이모를 위해서 좋은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재훈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순은 그의 뺨을 후려쳤다. 짝. 사무실 안은 순간 고요해졌고 재훈은 뺨을 움켜쥔 채 말순을 노려봤다. 후회하실 거예요. 이모. 재훈은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영자가 다가와 말순을 부축하며 회장님, 괜찮아요. 우리가 다 봤어요. 저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위로했지만 말순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이 깊게 박혀 있었다. 그날 밤 말순은 혼자 가게에 앉아 오래된 우산 하나를 꺼내 들여다봤다. 40년 전 길수가 건네준 그 우산. 비 오는 밤 그가 미안해 말순아. 나는 너를 지켜줄 힘이 없어 라고 말하며 떠난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말순은 우산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다. 길수야,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게 밖에서는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만이 고요한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다. 병원 중환자실 앞 최진호는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다가 새벽 6시에 복도로 나왔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출생신고서 사본을 꺼내 들여다봤다. 어제 병원 행정실에서 받아온 서류였는데 모칠란에는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고 부칠란에만 최길수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그게 아니었구나. 진호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접었다. 한말순이라는 이름, 그리고 어제 들었던 그녀의 떨리는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호는 휴대폰을 꺼내 구청 내부망 접속 화면을 띄웠고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박재훈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화면에 몇 개의 민원 기록이 떠올라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말순 69세 재산관리 대리인 신청인 박재훈 사유, 피보호자, 인지 기능 저하. 진호는 그 항목을 클릭했고 첨부된 진단서 파일을 열었다. 발급 병원은 서울중앙요양병원이었고 진단 날짜는 지난달 23일로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진호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다. 진단서의 의사 면허번호 글꼴이 다른 부분과 미묘하게 달랐고 병원 직인이 찍힌 위치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이거 위조 아냐? 진호는 파일을 캡처한 뒤 서울중앙요양병원 대표번호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다. 오전 9시 병원 행정실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요양병원입니다. 진호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안녕하세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한말순님이라고 69세 여성분인데요. 지난달 23일에 그쪽에서 인지 기능 검사 받으신 기록이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직원이 대답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직원은 한말순님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데요. 생년월일 알려주시면 다시 찾아볼게요 라고 말했다. 진호는 생년월일을 알려줬고 다시 한번 검색 소리가 들렸지만 결과는 같았다. 죄송한데 저희 병원에는 그분 내원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 아니신가요? 진호는 전화를 끊으며 확신했다. 진단서는 위조였다. 박재훈이 한말순을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든 것이었다. 진호는 즉시 사무실로 향했다. 출근 시간 전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책상 컴퓨터를 켜고 박재훈과 관련된 모든 민원 기록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1시간 뒤 진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재훈은 지난 6개월 동안 재개발 구역 내 노인 5명의 재산관리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었고 그중 3명은 이미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진호는 각각의 케이스를 들여다봤고 공통점을 찾아냈다. 모두 비슷한 형식의 치매 진단서가 첨부돼 있었고 발급 병원은 제각각이었지만 의사 서명, 필체가 유사하게 보였다. 이 자식 조직적으로 한 거네. 진호는 치를 떨며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다. 그리고 각 케이스의 계약금, 입금 내역을 추적했다. 모든 계약금은 박재훈 명의의 중개수수료, 계좌로 들어왔고 그중 일부는 다시 피보호자들의 새 통장으로 이체됐지만 상당 금액이 재훈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다. 진호는 이 모든 기록을 USB에 복사했고 출력물도 챙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일 하나를 더 찾아냈다. 시장 상가 CCTV 관리 권한 신청서였다. 신청인은 박재훈, 사유는 상가 방범 강화를 위한 원격 접근 권한 요청이었고 승인 날짜는 2달 전이었다. 그래서 CC 끄고 켤 수 있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오전 11시 한말수는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영자, 철수 그리고 몇몇 상인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은행에서 확인한 건데요. 재훈이가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계약금을 받아간 게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식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영자가 손을 들며 말했다. 회장님,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경찰에 신고해도 저쪽에서 진단서 들이밀면 오히려 회장님이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끼리 조용히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재훈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말했다. 철수가 끼어들며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시장 건너편 김순덕 할머니도 최근에 요양병원 들어가셨는데 그분 조카가 재개발 동의서 제출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말했다. 말순의 눈이 번쩍 뜨였다. 김순덕, 그분도? 상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고 말순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우리 직접 알아봅시다. 김순덕 할머니, 요양병원 주소 아는 사람? 오후 2시 말순과 영자는 김순덕이 입원해 있다는 요양병원을 찾아갔다. 낡은 건물의 3층에 위치한 병원은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간호사 한 명이 무심하게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김순덕 할머니 면회 왔는데요. 말순이 말하자 간호사는 고개도 들지 않고 3층 오후실이요. 근데 면회 시간은 오후 3시부터예요. 대답했다. 말순은 그냥 잠깐만 볼게요. 오래 있지 않을게요. 라고 사정했고 간호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오후실로 향했고 문을 열자 4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중 창가 쪽 침대에 김순덕이 누워 있었다. 순덕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말순이 다가가 손을 잡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순덕이 나야. 말순이 알아보겠어. 말순이 물었고 순덕은 잠시 말순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말순이 왔어? 순덕의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다. 말순은 순덕의 손을 꽉 쥐며 순덕아, 너 왜 여기 있어? 내 조카가 데려온 거야? 물었고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재훈이가 여기가 좋다고 쉬라고 대답했다. 말순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재훈이, 박재훈 말이야? 순덕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말순과 영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복도로 나온 말순은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다. 저기요, 김순덕 할머니 보호자가 누구예요? 간호사는 차트를 뒤적이며 박재훈 씨로 등록돼 있네요. 그분이 입원비도 내고 계시고요. 대답했다. 말수는 그분 말고 가족 연락처는 없어요? 자식이나 다른 친척? 다그쳐 물었지만 간호사는 보호자가 박재훈 씨 한 명뿐이에요. 할머니 자식들은 연락 두절됐다고 들었어요. 말했다. 말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거 말이 돼요? 멀쩡한 사람을 요양병원에 가둬놓고 재산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情으로
저희는 보호자가 원해서 입원시킨 거고 진단서도 다 갖춰져 있었어요. 변명했지만 말수는 진단서 그것도 가짜일 거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소리쳤다. 영자가 말순을 진정시키며 회장님 일단 나가요. 여기서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라고 속삭였고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말수는 벽에 기대어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자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날 저녁 최진호는 병원에서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제가 구청 자료 조사했는데요. 박재훈이 회장님 말고도 4명 더 같은 수법으로 재산 가로챈 것 같아요. 전부 침해 진단서 위조하고 대리인 등록하고 재개발 동의서 제출한 기록이 있어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진호야, 그 자료 나한테 줄 수 있어.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공식적으로는 못 드려요. 내부 자료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출력해서 드릴 수는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수는 고마워. 진호야, 그 자료면 충분해. 우리 이제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말수는 즉시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장 상인 전체 모임 소집해. 내일 저녁 6시 상인회관 대강당에서 전부 다 와야 돼라고 지시했다. 영자는 무슨 일이세요? 물었지만 말수는 내일 보면 알아. 큰일 벌일 거야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오후 진호는 비와 출력물 묶음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말순의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말순은 이미 문을 닫고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회장님, 자료 가져왔어요. 진호가 봉투를 건네자 말순은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물을 확인했다. 박재훈의 민원 기록, 위조된 진단서들, 계약금 입금 내역, CCTV, 권한 신청서, 그리고 5명의 피해자 명단까지. 말수는 서류를 보는 동안 손이 떨렸고 마지막 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말수는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보며 진호야, 너는 정말 내 아버지 닮았어. 착하고 의리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진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우리 셋이서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라고 말했고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저녁 6시 시장 상인회관 대강당은 100여 명의 상인들로 가득 찼다. 단상 위에는 한말순, 영자, 철수가 앉아 있었고 스크린에는 프로젝터가 준비돼 있었다. 말순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자 강당은 조용해졌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급하게 부른 이유는 우리 중 누군가가 사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제 외조카 박재훈에게 속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도장을 훔치고 서류를 위조하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닙니다. 김순덕 할머니, 이정자 할머니, 박영수 할아버지, 최소 5명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강당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말수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박재훈의 민원 기록, 위조된 진단서, 계약금 내역이 하나씩 화면에 나타났고 상인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봤다. 이 자료는 구청 내부 자료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에요. 박재훈은 조직적으로 우리 같은 노인들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상인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박재훈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이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며 앞으로 걸어왔지만 상인들은 그를 노려보며 길을 비키지 않았다. 재훈은 단상 앞까지 다가와 말순을 올려다보며 이모, 제가 언제 이모를 속였어요? 저는 이모를 위해서 라고 말하려 했지만 말수는 마이크를 통해 그의 말을 끊었다. 위해서, 내가 날 위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내 재산을 빼돌렸어. 내가 날 위해서
김순덕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가뒀어. 말순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울렸고 재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상인들은 일제히 재훈을 향해 야유를 보냈고 누군가 경찰 불러 소리쳤다. 재훈은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말순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박재훈, 너는 이제 끝이야. 박재훈은 강당 한가운데 서서 사방에서 쏟아지는 야유와 비난을 받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포위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단상 위에 한 말순을 올려다보며 이모,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기회만 주시면 라고 말하려 했지만 영자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며 그의 말을 끊었다. 오해.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영자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흔들며 여기 내가 만든 가짜 진단서 5장, 위조된 동의서 6장, 그리고 내 계좌로 들어온 부당 이득 총 2억 3천만 원 내역이 다 있어. 이것도 오해야. 강당은 다시 한번 웅성거렸고 상인들은 재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도둑놈, 사기꾼 외쳤다. 재훈은 뒷걸음질 치며 출구 쪽으로 향하려 했지만 상인 몇 명이 이미 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어디 가려고?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 철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고 재훈은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단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마지막으로 말순을 바라봤다. 저도 먹고 살아야 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방법이 없었다고요. 재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순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우리를 짓밟아도 된다는 거야. 내 빚 때문에 순덕이가 요양병원에 갇혀야 하고 내가 미친 사람 취급받아야 하는 거야. 재훈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10분 뒤 경찰 2명이 강당 안으로 들어왔다. 말순은 준비해둔 서류 뭉치와 USB를 경찰에게 건네며 이 사람이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어요. 위조 문서, 횡령 내역, CCTV, 영상까지 전부요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류를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재훈 씨, 저희랑 같이 가시죠라고 말했다. 재훈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말순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빛을 보냈지만 말순은 고개를 돌렸다. 재훈이 경찰차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상인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강당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말순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단상 위에 서서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영자가 다가와 말순의 어깨를 두드리며 회장님, 해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말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이긴 게 아니야. 그냥 지킬 걸 지킨 것뿐이지 대답했다. 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진호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가 눈을 뜨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버지. 진호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길수의 손을 잡았고 길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진호야, 내가 얼마나 잤니? 길수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진호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졌다. 사흘요, 아버지. 사흘 동안 주무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수술 잘 됐고 회복만 하시면 돼요. 진호가 말했고 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누가 공여해준 거냐? 물었다.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요. 아버지, 제가 했어요. 길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미안하다. 진호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길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전 당연한 일 한 거예요. 말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말순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과 떨림이 가득했다. 길수는 말순을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말순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순은 침대 옆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길수야, 오랜만이야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고 진호는 그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말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40년 만이네라고 중얼거렸다. 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어 라고 말했고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나도 미안해. 진호를 너 혼자 키우게 해서 라고 대답했다. 길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말순의 손을 잡았다. 진호는 잘 컸어. 착하고 똑똑하고 의리 있는 아이서 너는 자랑스러워해도 돼.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엄마 자격도 없는데 40년 동안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길수는 말순의 손을 꽉 쥐며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나도 버티지 못했을 거야.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은 채 눈물을 흘렸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병실 안을 비추고 있었다. 일주일 뒤 구청에서는 박재훈과 관련된 모든 민원건이 무효 처리됐고 피해자 5명의 재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김순덕은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고 상인들은 그녀를 환영하며 작은 잔치를 열었다. 한말수는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이번에 배운 건 우리끼리 뭉치면 뭐지 이길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힘없다고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고 목소리가 있어요 라고 말했고 상인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영자는 말순의 옆에 서서 회장님, 이번 일로 회장님 진짜 멋있어 보여요. 속삭였고 말순은 쑥스럽게 웃으며 멋있긴 그냥 살아남은 거지 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밝고 단단해 보였다. 한 달 뒤 최길수는 완전히 회복해 퇴원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한말순과 최진호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길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고 말수는 그를 부축하며 천천히 와라고 말했다. 진호는 아버지의 다른 쪽 팔을 잡으며 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라고 말했고 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집이라니 좋다라고 대답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어 병원을 나섰고 따뜻한 봄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길을 걸으며 말수는 우리 이제 뭐부터 해야 할까 물었고 길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하자. 40년을 기다렸는데 천천히 해도 괜찮아라고 대답했다. 진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저는 그냥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밥 먹는 게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말했고 말순과 길수는 동시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녁 말순의 집 식탁에는 세 사람의 밥그릇이 놓였다. 말순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수수하게 차려져 있었다. 많이 없는데 그냥 먹어라고 말순이 말하자 길수는 이게 제일 맛있어라고 대답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진호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평생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말수는 시장 이야기를, 길수는 옛날 이야기를, 진호는 구청에서 있었던 웃긴 일들을 풀어냈다. 시간이 흐르며 밤이 깊어갔고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떠올랐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을까? 길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괜찮을 거야. 이제 시작이니까 라고 대답했다. 진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몇 달 뒤 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킵니다. 상인자치보호위원회. 한말수는 여전히 상인회장으로 시장을 이끌었고 영자와 철수는 부회장과 총무로서 그녀를 도왔다. 재개발은 무산됐고 상인들은 자체적으로 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다. 최진호는 구청 정규직 시험에 합격했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권리 보호 담당자로 일하게 됐다. 그는 말순이 겪었던 일을 계기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제안서를 작성했고 구청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노인 재산 보호 전담팀을 신설했다. 최길수는 시장 청소 일을 그만두고 말순의 가게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손님을 맞이했고 단골 손님들은 회장님, 남편분이세요? 라고 물었다. 말순은 쑥스럽게 웃으며 비슷한 거예요 라고 대답했고 길수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한강 둔치를 걸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강물 위를 반짝이게 만들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말순은 길수의 팔을 끼고 천천히 걸으며 우리 이렇게 걷는 거 40년 만이지 물었고 길수는 그러게 그때는 젊어서 빨리 걸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걸어야 하네라고 대답했다. 진호는 두 사람의 뒤를 따르며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을게요. 두 사람은 돌아서서 카메라를 향해 웃었고 진호는 셔터를 눌렀다. 사진 속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두 노인의 모습이 담겼고 그 뒤로 강물과 하늘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진호는 사진을 확인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우리 집에 걸어둬야겠다. 말순이 그 말을 듣고 돌아보며 무슨 일이라고 물었고 진호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우리 가족 사진이요 라고 대답했다. 말순은 사진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길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해가 지고 세 사람은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은 붉고 오렌지 빛으로 물들었고 강물은 그 빛을 반사하며 일렁였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그저 노을과 바람과 강물 소리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말순은 두 남자 사이에 앉아 왼손으로는 길수의 손을 오른손으로는 진호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너희 둘. 말순이 조용히 말했고 길수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라고 대답했다. 진호는 저는 그냥 행복해요.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라고 속삭였다. 노을은 점점 어두워졌고 하늘에는 첫 별이 떠올랐다. 말순은 그 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시간이 영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좋겠다. 바람이 불어왔고 세 사람의 머리카락이 살랑거렸다. 그들은 여전히 손을 맞잡은 채 어둠이 내리는 강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느껴졌다.